오늘장 움직일 섹터와 종목들 뉴스를 통해 한번 선점해 보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타키온뉴스 조우진 대표와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미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하반기 우리 경제 경고 등엔 빨간불이 켜집니다. 주말 사이 나온 현대경제연구원의 하반기 경제전망 소식으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달러 강세 등 리스크 요인이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각도 있었습니다. 블룸버그 산하연구원은요, 연말로 갈수록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자, 하반기 환율과 거시적인 경제 상황, 김선용 대표님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보통 현대경제연구소나 삼성경제연구소 이런 데서 나오는 보고서들은 저도 잘 살펴보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거는 그냥 참고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는 자료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경제연구소가 현재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와 달러 강세, 그리고 이제 중국 대차대표 불안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 자료를 발표한 건데요. 제목이 글로벌 경제 리스크 요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인데, 사실 올해 여러분들이 내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신 기사 내용이나 아니면 증권사 자료 같은 것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 큰 틀에서 봤을 땐 거의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새로운 게 나왔다, 뭔가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게 나왔다, 또 그런 것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너무 마음 쓰실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반대쪽 의견이 나왔었는데, 블룸버그 쪽에서는 원화 가치가 연말로 갈수록 강세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1210원에서 1358원대 사이에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원화 가치가 강세로 들어가게 되면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요인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보면은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분석보다는 사실 너무 양쪽 극단적인 어떤 전략들이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참 자료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보시기가 좀 어려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 이제 어느 한쪽으로 여러분들이 더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양쪽 내용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파악을 하시되, 저는 후자 쪽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는 하반기로 갈수록 강해지고 있고요. 8월달과 9월달은 원래 우리나라와 미국이 좀 쉬어가는 달이었고, 평균적으로 10, 11, 12 그리고 보통 1월달까지는 지수가 좋았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이어가시면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원래 시장 안 좋고 조금 조정받으면은 또 이제 드달같이 달려들어서 물어뜯는 게 원래 일반적인 언론들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4분기 원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인다라는 의견이 나왔긴 했지만, 그 의견이 무색하게 3분기를 갈무리하는 지금 9월은 쓰리고잖아요. 완전 금리, 유가, 달러, 강세의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정된 이벤트에 한번 주목을 해볼까요? 현지 시간 12일입니다. 아이폰 15 공개를 앞두고 있는 애플 소식으로 이어가 보죠. 자, 아이폰 15 우리 시간으로 새벽 13일 2시면은 공개가 될 텐데요. 이전보다 판매가가 올랐어요. 제일 저렴한 모델이 무려 우리 돈으로 160만 원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높은 가격 때문일까요? 올해 총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 5%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JP모건은 주말 사이 애플의 목표가도 지금 하향 조정을 했는데, 종합적인 의견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애플은 가격이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애플이 가격을 홀드시켰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달러의 영향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오른 효과가 났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애플은 잘 팔렸습니다. 일단 애플의 신형 아이폰 15가 현지 시각으로 이제 12일 날 미국에서 발표가 될 예정인데, 사실 저 지금 아이폰 최근 들어가지고 나왔을 때 한번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이번에 사실 제일 반가운 소식이, 애플이 그동안 이제 충전 단자로 사용했었던 라이트닝 단자 대신에 안드로이드 폰도 이용하고 있는 USB-C 충전 단자가 이번부터 지원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정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거 사시면은 사실한 말씀은 아니고요. 이게만 있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여행 가실 때 충전기 하나만 들고 가시면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사실 보통 보면은 아이폰, 저 같으면 아이폰, 안드로이드 둘 다 쓰고 있는데 갈 때마다 두 개씩 들고 가는 거 정말 귀찮았거든요. 그리고 아이패드 들고 가면 또 그거 따로 가져가야 되고 항상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건 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시장 조사 기관에서 이제 몇 가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시장 조사 업체죠. 트렌드포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올해 아이폰 판매량이 2억 2천만 대에서 2억 2,500만 대 정도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고요. 예상입니다. 한 업체가 예상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작년에 비해서 5% 정도 감소한 수치다라고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유 보고 나서 그냥 이건 개인적으로 저는 이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왜 이유가 나왔냐면은,
전반적으로 우울한 시장 심리, 요거까지 이해합니다. 근데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화웨이의 본격적인 복귀라고 하는데 여기서 조금 살짝 저는 웃고 넘어갔고요. 어쨌든 아무래도 화웨이가 최신에 이제 출시한 DUV를 이용했는지 아니면 뭐 숨겨진 EUV를 이용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걸 이용한 휴대폰, 그리고 SK하이닉스는 판 적도 없는데 SK하이닉스에 사용했었던 그런 칩들을 이용한 휴대폰, 그거 가지고 이제 만든 메이트 60 때문에 이런 내용을 발표한 것 같은데, 일단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게 생산이나 잘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원자재들이 참 구하기가 어려워지는데, 부품들이 구하기가 어려운데 과연 생산이 잘 될지는 모르겠고요. 중국 정부가 지난주에 또 그런 게 있었죠. 공무원과 국영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아이폰을 사용하지 말라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 큰일 났구나 이렇게 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계산식을 다 보여드리지 못하겠지만 2021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이제 중국의 공무원과 국영기업 직원 수가 5,6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인구 5,100만 명인데 중국은 그냥 공무원과 국영기업 직원 수를 합했을 때 5,600만 명이 나왔고요. 이들이 휴대폰 교체 주기에 만일 예를 들어서 단 한 명도 아이폰으로 사지 않는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봤을 때 중국의 출하량 기준으로 5.1%, 그리고 글로벌 출하량 기준으로 1.1% 정도 되는 잠재적 피해가 예상된다는 그런 내용이 계산을 충분히 우리가 해볼 수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수치상으로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닙니다. 사실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신제품도 나오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그 정도 비율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거를 여러분들이 뭔가 겁을 먹으시게 언론들이 좀 더 부각시키는 경향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상황에서 또 JP모건이 등을 돌렸다라고 헤드라인에 보니까 JP모건이 등을 돌렸다, 뭐 목표가 인하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원래 목표 주가가 235달러였는데요. 이거를 한 5달러 내렸더라고요. 230달러. 뭐 누가 보면 엄청나게 내린 것처럼 보이는데 한 2% 정도 내린 달러고요. 이거는 언제든지 다시 이 정도 이상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살포시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내린 것도 아니죠.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사 헤드라인과 기사 헤드라인에 여러분들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설레발 기사들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그냥 기사 한번 꼼꼼히 내용 읽어보시고 전반적인 그림을 잘 그리시면서 투자하실 때 애플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뷰는요, 꺾지 않겠습니다. 네, 금요일 애플은 소폭 반등에 성공했지만 지난주 중국의 애플 제재가 발생하면서 아이폰 부품주들, 그러니까 국내 부품주들은 타격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신제품 공개 전 관련 종목들을 저가 매수 타이밍을 노려볼 수 있을지 아니면 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할지, 반정민 소장님은 아이폰 부품주 전략 어떻게 보세요? 네, 아이폰 부품주는 일단 지금은 좀 추가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슈는 이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뭐 전체적으로는 좀 더 그 조정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부분들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영향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중국에서 공무원 아이폰 금지령에 대한 이슈가 나왔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지금 애국 소비 심리에 대한 부각이 좀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중국 화웨이에 대한 미국 추가 제재 움직임이 좀 이전에 부각이 되면서 중국이 자국 공무원에게 아이폰 사용에 대한 금지령을 내렸는데, 문제는 여기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현재 중국 SNS를 통해서 지금 이 이슈가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도 애국 마케팅을 통해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이폰 15와 지금 화웨이 메이트 60을 좀 비교를 했었거든요. 비교를 했는데 화웨이 메이트 60에 대한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그쪽에 선호한다라는 그 이슈가 좀 알려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이슈 때문에도 주가가 좀 더 조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과 자화전자, BH의 경우에는 7일부터 이러한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보여줬고요. 특히 LG 이노텍의 경우에는 아이폰 흥행과 주가 연동성이 좀 상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 사양에 큰 역할을 차지하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인데 매출의 LG 이노텍의 경우에는 매출의 한 80% 이상 가량을 좀 차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경우에는 최근 이슈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와준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러한 이슈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하기보다는 좀 더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전작에 대비해서 그렇게 뭐 C타입에 대한 그 충전 단자가 들어간 거는 좋긴 한데 이 부분은 이후로부터 더 좋은 획기적인 업그레이드적인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뭐 다소 나오지 않은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판매량에 대해서 좀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진입을 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손절을 뭐 굳이 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일단 판매량에 좀 더 주목을 해보고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조정은 염두에 두되 아이폰이 공개가 된 이후에 판매량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주말 사이 진행된 5개 국가와의 정상회담 소식 만나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주말 사이 뉴델리에서 튀르키예, 아르헨티나 등 5개 국가 정상들과 연달아 회담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 리튬 매장량이 아주 풍부한 국가가 아르헨티나 아니겠습니까? 이 아르헨티나 정상과 만나 리튬 생산을 포함한 협력 방안을 또 논의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르헨티나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마라도나 메시 이렇게 되겠죠. 축구 강국이니까. 여러분, 아르헨티나가 한때는 미국보다도 개인당 GDP가 더 높았던 거 아십니까? 1900년대 초반만 해도요, 아르헨티나는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IMF 구제금융 받는 좀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죠. 아르헨티나, 우리나라와 정반대에 있죠. 남미의 브라질 다음으로 큰 국가인데요. 이렇게 국토 면적이 크다 보니까 천연자원의 보고입니다. 특히 최근 2차 전지의 가장 핵심 재료인 리튬이 세계 3번째 그런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요. 생산량으로는 세계 4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2차 전지 배터리의 세계 생산 2위 국가입니다. 그러면은 아르헨티나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서로 힘을 합치면 아르헨티나의 그 무궁무진한 리튬의 보고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본력과 기술력을 합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국이 서로 윈윈이 되겠죠. 그래서 이미 포스코 홀딩스는 이미 7, 8년 전부터 아르헨티나의 옴브레 모에르토라는 염호 소금 호수 밑에 있는 그 리튬에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연 2만 5천 톤의 생산인데 앞으로 2028년도까지 약 10만 톤, 지금보다도 약 4배 이상 생산량을 늘려가지고요. 전 세계의 가장 훌륭한 원자재를 확보하는 그런 위치에 처해 있답니다. 자, 결론 말씀드립니다. 말 그대로 아르헨티나는 자원이 많고 우리 대한민국은 자본과 기술력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양국이 힘을 합치면 서로가 좋은 경제 파트너가 될 걸로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 나왔던 G20 정상회담 소식도 점검을 해봤고 이어서 공시 확인해보죠. 삼성생명이 100억 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축소했다라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매번 액수도 액수지만은 이 조호진 대표님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공시에 좀 주목하고 계시는 모습인데 그만큼 중요도가 높기 때문일 거죠. 주주들이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 어디 있을까요? 일단 삼성생명이 이제 삼성전자 최대 주주이고요. 그리고 삼성생명은 이제 아마 시청하신 분들도 많이 가입해 계실 텐데 변액보험을 갖고 고객들이 이제 보험금을 납입을 하면 납입한 돈을 갖고 이제 수익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전기, 삼성카드 등 삼성계열사에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갖다 축소했다는 것은 사실은 삼성생명이 보기에는 아직은 삼성전자의 대세 상승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갖다가 어떻게 추이가 돌아서는지 아니면 팔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다만 이걸 개인이 확인하기에는 너무나도 이제 거래가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점에서 저희 같은 AI 기업이 이걸 집계해서 그래프로 보여드리는 것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한 100억 정도의 규모를 삼성전자가 팔았는데 지금 모니터에 나오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주가 오르는 기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삼성생명은 아래쪽에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초록색 그래프입니다. 계속 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생명은 사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도 이 시각에 이제 동의하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상반기에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이제 주가 수익률이 좀 안 좋았습니다. 이유는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HBM3를 갖다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HBM3가 무슨 SK 하이닉스만 갖고 있는 독자적 기술은 아니고 삼성전자도 이제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개발하고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서가 이 시점에 대해서는 좀 서로 전망이 좀 엇갈리긴 하는데 어쨌건 이제 올해 이제 그 챗 GPT 때문에 HBM3에 대한 수요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HBM3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수익률이 안 좋았고 이것이 삼성전자의 좀 이렇게 패착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랴부랴 다시 개발에 들어섰다는 뉴스 때문에 지금 화면에 나온 대로 그 지지난주에 갑자기 빨간색 양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개발에 나섰다는 것과 개발을 실제로 한 것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수율도 있어야 되고 개발을 하려고 했을 때 양산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또 난관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제로 HBM3를 갖다가 생산을 했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오면은 그때 삼성전자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나 주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주가를 결정짓는 또 다른 요소는 이제 유동성 공급입니다. 유동성 공급이 있으려면 삼성전자 시총이 400조가 넘습니다. 이런 삼성전자 유동성은 국내 기관으로는 부족하고 해외에 있는 기관들, 해외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되는데 그래 해외 외국인들의 유동성은 사실은 페드가 결정합니다. 근데 페드는 사실은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 날라온 소식은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아직 반등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WTI랑 천연가스가 둘 다 엄청난 가격이 올랐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요소가 인플레이션을 갖다 좌지우지하는데 둘 다 사실은 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에 좀 부정적인 뉴스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마나임 중고차 지수가 있는데 마나임 중고차 지수가 인플레이션을 갖다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마나임 중고차 지수가 내려가긴 했는데 예상보다 덜 내려갔다. 그러니까 둔화하고는 있지만 덜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때문에 유동성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인플레이션 다시 반등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일 날 그 미국 페드가 주목한 CPI가 다시 한번 발표하는데 CPI를 보시고 CPI가 예상대로 이제 많이 둔화한다면 유동성 공급이 다시 나올 것이고 삼성전자 주가도 올라가겠지만 만약 CPI가 덜 둔화된다면은 사실 삼성전자 주가는 당분간 올라가기 힘들다. 그러니까 8만전자 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생명, 삼성전자 관련 공시 내용 확인해봤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원전과 방산에도 한번 초점을 맞춰볼까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부터 15일까지 체코와 폴란드를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원전과 방산 분야 외교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 구체적인 이야기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체코와 폴란드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7월 달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와 폴란드 간의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 아무래도 점검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야별로 협력 강화,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을까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 간의 어떤 방산이 쭉 거래 상황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가운데 또 우리 국정원이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과 방산 기술 보호에 관한 안보 협의체를 이달 중으로 출범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우리나라 방산이 좀 많이 떴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방산을 국가적으로 좀 많이 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중간에 체킹 포인트들 잘 보시고 투자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K원전업계의 글로벌 위상. 그럼 반정민 소장님이 보시는 원전주 토픽은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이제 원전주 관련된 이슈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지난달 그 29일에 산자부에서 그 원전과 관련된 예산 편성 계획이 좀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 원전 관련된 편성 계획이 좀 발표됐을 때 ISMR 그러니까 혁신형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대거 편성이 된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이제 SMR 분야에 대해서는 8배 정도 이제 증액을 좀 계획을 가졌고, 그리고 또한 이제 수출 활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슈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에는 지금 당장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12월에 그 본격적인 예산이 딱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는 그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을 좀 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중장기적 관점으로 원전 관련된 포트는 좀 편입을 시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지난 3월에도 그 미국 뉴스케일 파워와 SMR 소재와 관련된 그 제작 계약을 좀 체결을 했는데 이게 29년 그 상업 운정을 시작할 미국 최초의 SMR 프로젝트인 발전소 원자료에 들어갈 주요 소재에 대해서 공급을 예정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이 좀 장기적으로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동사의 경우에도 인도네시아 발전소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 발전소 그 전환 관련된 MOU를 좀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IRT라는 기업과 자와 그 9호 10호기에 대한 발전소 그리고 그린 암모니아 공급망에 대한 공동 개발에 대한 MOU를 좀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지난 7월 배터리 재활용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그 두산 리사이클링 솔루션 설립을 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폐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원전에 대한 모멘텀도 남아 있지만은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같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주가의 흐름상 빠른 상승을 기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안이 편성안이 확정되는 12월 정도 그 정확히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중장기 접근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의 로키드 마틴을 꿈꾸다 한화 뉴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화의 방산 계열사들이 폴란드를 거점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화오션은 폴란드 잠수함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와 군용 무인 차량 기술 MOU를 체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폴란드에서는 방산 세미나가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딱 그 TV를 보니까는 김동관 부회장이 폴란드 대통령에게 그 자사의 잠수함을 자세히 설명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미 폴란드 대통령이 그 군수품에 대해서 설명 브리핑을 받는다. 이건 뭐 뜻합니까? 그만큼 심도가 높아졌다. 이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여러분, 왜 방산이 중요하냐면요. 잠수함이 갔든 전차가 갔든 자주포가 갔든요. 한번 가면요. 그 다음에 후속 역품 계속 이어집니다. 미사일도 가야 되죠. 포탄도 가야 되죠. 그리고 장비가 어떻게 되죠? 계속 부품 수리도 해야 되고 교체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번 들어가면 지금 폴란드는 우리나라의 자주포라든가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천문 미사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하나 오션뿐 아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하나 시스템 등 대한민국의 방산이 폴란드를 통해서 유럽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지부진한 횡보 흐름을 이어가던 방산주, 최근 들어 모처럼 반등 추세에 진입한 모습인데 방산주 투자 전략은 하반기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역시나 좀 길게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정부에서도 그 원전의 방산 분야에 대해서 그 정부 정책을 좀 내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LIG 넥스원의 경우에는 2분기까지 그 수주 잔액이 한 12조 원을 좀 기록을 했는데 상반기 신규 수주가 1조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하반기 때는 국내에서 한 3조 원 이상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좀 2조까지는 좀 2조 한 5천억까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현 구간에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로템 역시 지금 K2 전차에 대해서도 내년까지는 좀 어느 정도 수주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봐서 LIG 넥스원과 현대로템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IG 넥스원과 현대로템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시 하나 더 체크해보죠. VIP 자산운용이 KCC 글라스 지분을 확대했다라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주요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 KCC 글라스는 뭐 사명에서 알다시피 유리를 만드는 기업인데 유리는 이제 우리 건물에 있는 그 판자재 유리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중요한 건 이제 자동차 유리도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유리에서 특별히 고부가 같이 비싼 자동차에 있는 유리는 그 기술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KCC 글라스는 이제 범현대가의 이제 일원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제 처음에 자동차 산업을 했을 때부터 KCC 글라스를 썼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범현대가이기 때문에 아직도 KCC 글라스를 쓰는 건 아니고 거기에 상응하는 현대차의 어떤 매출이나 세계적 위상이 올라지면서 KCC 글라스도 같이 더불어서 이제 유리의 품질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고부가 같이 자동차에도 KCC 글라스의 제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현대차가 이제 IRA 대응이 늦었습니다. 그 때문에 내년까지는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IRA 대응이 늦었지만 그와 무관한 그런 그 부품이라든지 KCC 글라스 같은 데는 현대차 그룹의 매출이 올라가면 더불어 같이 매출도 올라가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KCC 글라스가 2분기에 좀 안 좋았습니다. 3분기에 다시 턴어라운드로 보겠는데 지난달 8월 28일 날 정목이 사주 일가입니다. 정목이 대표이사가 선임됐습니다. 이사에 선임됐는데 이 말을 책임 경영이라고 대체적으로 말을 했지만 그 말은 무엇이냐면 뒤집어서 말하면 이제 KCC 글라스의 영업이익과 매출이 정상궤도 올라섰다라는 이제 방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